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16강 파생상품 펀드의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투자와 리스크 관리 몇 문제가 나올까요? 12문제가 나오죠. 25문제 중에 거의 뭐 반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파생상품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일단 이름부터 가르쳐주고 종류가 뭐냐, 특징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원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문제를 12문제나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선물. 선물은 선물 주는 거 아니고 먼저 거래가 된다. 먼저 선자죠. 그래서 먼저 거래가 되니까 실제로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후에 일어나죠. 하지만 지금 현재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서로 약조를 하고 언제 어떤 가격이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이다. 먼저 거래해야 된다는 거고요. 옵션은 뭐냐면 뭐 자동차 살 때도 옵션 있죠. 반드시 옆에다 끼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서 만들어져서 곁다리로 끼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옵션이 되겠습니다. 옵션도 금융상품에 있어서의 옵션은 과연 뭘까? 이런 거고. 어떻게 거래되느냐? 그런 것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고. 선물과 옵션이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그 기구가 되는 거죠. 수압. 수압은 그 IMF 때 우리가 그 뭐 통화가 뭐 달러,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 또는 달러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각 나라 간에 어떤 수합을 체결하죠. 통화 간의 수합. 즉 뭐냐면 가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서로 맛 교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합은 교환이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파생결합증권. 끊임없이 파생결합증권이 나오죠. 자, 파생결합증권은 어떻게 돼요? 주식이나 채권에다가 파생상품, 즉 옵션과 선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더해서 새로운 증권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뜻이고요. 자,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 리스크 관리.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위험을 줄이느냐. 그런 것들이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뭘 배워야 돼요? 선물과 옵션을 배운다. 라는 얘기고요. 이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증권 투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라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 옵션에도 여러 가지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선물과 선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선물에는 선도거래와 선물거래가 이렇게 있어요. 선도거래와 선물거래. 자, 시장이 있다. 즉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는 거래소가 있다는 얘기죠. 거래소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대중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단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컴퓨터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한다. 그런 것이 장내 시장이고요. 그것이 선물 거래고 선도 거래는 아까 장외 거래. 장외 거래는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 1대1로
거래하는 것, 그것이 장외시장이다 라는 거고요. 선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고, 그러면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차이점 뭐냐? 거래소, 요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안 났는데, 거래소가 있다 없다. 선물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주로 선물 거래, 즉 장내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장외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장내로 거래소가 있는 것을 선물 거래, 그 다음에 경쟁 매매를 하는 것을 선물 거래, 완전 시장이 있는 것을 선물 거래, 또 거래의 표준화가 된 것을 선물 거래,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것을 선물 거래, 결제소가 이행을 보증한다. 만약에 거래했는데 어느 날 돈 없다 이렇게 나자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래소가 결제소가 있어서 확실하게 이행을 보증시켜 준다라는 것이 선물 거래고요. 가격 변동이 매일 변동하는 것이 선물 거래고, 또 반대 매매, 만약에 어떤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면 먼저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되기 전에 먼저 거래를 시켜버리죠. 반대 매매. 그것을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선물 거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물어보는 것의 기준을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나머지 반대의 개념으로 선도 거래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반대 개념으로 선도 거래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방식은 다중이 아니라 1대1이 된다는 거고, 완전한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이 된다는 거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고, 또 직접 거래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용에 의해서 거래 신용도가 결정되고 만기까지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언제 한번 끝내자 하면 그날 끝내는 날에 서로 만나면 돼요. 그다음에 반대 매매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 한 몇 번에 한 번 정도씩 질문을 할 거고, 그 선물 시장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상황을 알아달라라는 의미에서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나오겠죠.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차이점. 보다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선물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선물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포인트예요. 주가가 우리가 항상 주식을 기본으로 얘기할 때 제일 편해요. 2000포인트다. 그러면 2000포인트에 선물을 종합주가 지수를 선물 지수를 만들어 놓는데 2000포인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200포인트 줄였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이고, 이 지수와 종합주가 지수가 뭐냐면 현물 이렇게 되고, 요거에 맞춘 종목이 선물, 현물과 선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물은 뭐냐? 현재 움직이는 거. 선물은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수치, 그게 선물이죠. 그러면 2000에 대한 200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런 가격이라고 있어요. 이런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현물 가격에 1 플러스 이자율과 배당률의 차이 빼고 1년치 365분의 잔존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왜 이렇게 곱하기를 했을까요? 여기 곱하기죠. 곱하기인데 지금보다 나중에 만약에 석 달 뒤에 거래될 걸 지금 거래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까지 이자 비용 또는 보관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따라서 조금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늦게 사는 사람이 좀 비싸야 되는데 지금 현물 가격에서 1 플러스 배당률을 빼세요. 이자율만큼은 사실은 비싸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배당률만큼.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안 되면 365분의 날짜만큼 비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여기에 보면 배당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주식의 경우 각 회사마다 또 배당금을 주거든요. 그것이 이자 비용에서 빼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한 계산이 되는데 사실 요 배당률을 이렇게 지우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재 가격에서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만큼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대신 기간은 보통 이자율은 언제? 1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1년 단위니까 365분의 잔존기간을 곱해주는 거죠. 그 6개월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요 배당률 때문에 헷갈리니까 현물 가격에서 조금 비싸게 주고 산다. 1 플러스 이자율, 그 다음에 기간으로 곱해준다. 잔존기간을 곱해준다. 이걸 아시면 돼요. 자,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자, 정상적인 가격에서는 선물이 비쌀까요? 현물이 비쌀까요? 선물이 비싸죠. 왜? 이자율만큼 요만큼 더 비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현물과 선물을 전부 다 주어지질 않고 어느 한 부분을 없애고 요럴 때는 선물이 어떨까? 저럴 때는 현물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중학교 수학이야. 자,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만약에 현물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등식이거든요. 등호. 현물 가격이 상승하면 양쪽에 부등호 있으니까 선물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공식을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공식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지?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식을 써놓고 나서 부등호에 선물 가격 어떻게 구하는가를 알게 되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물 가격이 상승하면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선물 가격도 올라가겠죠? 자, 잔존기간이 상승한다. 이거 곱하기죠? 곱하기니까 잔존기간이 상승하면 올라간다.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상승한다. 배당 수익률은 이자율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에서 빼주니까 어떻게 돼? 배당 수익률이 상승하면 선물 가격은 나중에는 하락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물 가격의 이론 가격을 구하는 문제는 뭐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모르면 선물과 현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공식을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등식과 부등식으로 이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거 가지고 좀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거래를 할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첫 번째 뭐냐? 투기적 거래, 투기.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투기죠, 투기. 왜냐하면 원본 손실이 가능하고 또 심각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거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뭐냐? 해지 거래다. 해지는 뭐라 그랬어요? 위험을 줄이는 일이죠. 그럼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서로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펀드를 갖고 있어요. 그 펀드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 펀드의 주식이 한 1조 원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빠질 것 같아서 그 주식을 전부 다 팔면 뭐 시장이 왕창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는 내가 그 중에 일부라도 팔면 오히려 그 펀드의 수익률이 더 떨어져요. 평가손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팔아버리는 거죠. 주식 대신 선물을 판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뭐냐? 해지 거래라고 해요. 자, 그럼 투기 거래는 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또는 안 먹고 둘 중에 하나 쇼부를 보는 거죠. 쇼당을 그 결정적인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이건 알아야 되겠죠. 롱 선물 거래를 할 때 나 롱을 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건 뭐냐면 선물을 매수했다. 즉 올라갈 때 내가 수익을 나겠다 그런 뜻이고요. 난 숏을 했어. 그러면은 떨어질 때 수익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롱과 숏의 의미가 그런 거고요. 사는 쪽, 사서 올라가는 쪽에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롱이고요. 내려가는 쪽에서 수익을 얻겠다는 것이 숏인데 이 의미는 뭐 펀드에 뭐 롱숏 펀드도 있고 롱과 숏을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펀드도 있고 그래서 이름 자체에 대한 의미, 요것에 대한 의미는 펀드에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해지 거래는 아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매도 해지라고 하면 여기 보면 매도 해지 아까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고 했는데 현물을 갖고 있으면서 현물을 보유하면서 선물을 매도했다 라고 할 때 기준이 이 해지의 기준은 모두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매도 해지는 선물을 매도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매수 해지는 선물을 매수한 경우예요. 기본이 선물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접 해지는 그 현물을 가지고 직접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 직접 해지고요. 비슷한 교차 해지는 비슷한 걸 가지고 해지를 하는 것이 교차 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해지 비율은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데 얼만큼 선물을 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해지 비율이 내가 전체 주식이 얼마였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선물 계약 금액을 자기 주식 포트폴리오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해지 비율이 된다. 요런 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문제 내기가 아주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 비율에 대한 얘기. 선물 거래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차익거래. 차익거래는 뭐냐면요.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와 뭐? 현물과 선물. 현물과 선물이 가격 차이가 나요. 가격이. 왜 가격이 차이 나냐면 아까 이자율이 조금 다르고 배당률 다르고 기간 다르고 또는 투자 심리가 또 달라지고 또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런 차익 그런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익을 이용해서 매수 차익 거래와 매도 차익 거래가 난다. 그러면 이것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항상 수익이 나겠죠. 항상 수익이 납니다. 항상 수익이 나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무위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무위험 차익. 그리고 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뭐라 그러냐면 베이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말 여기 영어가 많이 써 있고 하지만 그런 그 차이 그 용어를 먼저
무조건 외워야지. 자, 베이시스가 뭐예요? 현물과 선물이 가격 차이가 날 땐 베이시스라고 한다. 자, 그럼 비슷한 얘기로 스프레드라는 얘기예요. 스프레드. 사실 스프레드도 간격이잖아요. 간격인데, 자, 스프레드는 뭐와 뭐와 간격이냐? 이거는 두 개의 선물. 두 개의 선물. 즉 3월 달 거, 6월 달 거. 예. 이렇게 이런 두 개의 선물이 차이가 날 때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스프레드. 이렇게 시간으로 차이 날 때는 시간 스프레드. 상품으로 요건 옵션에 만약에 선물 얼마짜리 같은 것이어도 약간의 차이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를 두는 것은 상품 간 스프레드가 생기고 시장 간 요거는 지역 간 일본과 우리나라 또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비슷한 종목들이 비슷하게 아니라 동일한 종목들이 가격 차이가 났을 때 그런 거는 시장 간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이용해서는 스프레드 거래를 하면서 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를 하면 돼요. 즉 최근에 만약에 시간 스프레드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게 더 싸 보여. 또 실제로 거래를 계산을 해보니까 싸요. 그러면 싼 거를 사고 비싼 거를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거죠. 기본이 그겁니다. 돈 벌 때 어떻게 돈을 벌어요? 즉 무위험 차익이 어떻게 나요? 싼 거는 사고 비싼 거는 팔죠. 예. 그렇게 거래를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차익 거래, 스프레드 거래라고 합니다. 자, 선물은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옵션. 옵션은 어느 기초자산에 붙어 있는 새로운 부착물, 거기서 발생하는 것인데 뭘 발생하냐? 권리행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우리 옵션으로 베란다 그걸 터다오 그런 권리를 갖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옵션이에요. 자동차 나 선루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권리 행사인데 옵션에는 그런 권리 행사가 항상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가 있어요? 만기일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간을 반드시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증권 시장의 옵션은 1개월 단위로 꼬박꼬박.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언제 만기일에 그런 콜옵션이냐 풋옵션이냐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매도 시에는 만에 하나 반대의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의 무한 책임을 져줘야 돼. 무한 책임. 옵션을 매도했다가 완전히 잘못되는 경우. 그래서 옵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반대의 상황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반대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 수익이 날 때 끝까지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죠. 끝까지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옵션을 사서 끝까지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 옵션의 반대의 개념으로 어느 사람은 끝까지 손해를 보겠죠. 무한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옵션은 보통 매수만 하는데 매도를 할 경우에는 옵션을 산 사람들의 무한한 수익을 자기가 책임져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한 증거금을 보통 한 10배 정도 가는데 그런 증거금을 가지고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권리가 조금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옵션은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기초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포함해서 내재 가치가 돼 있고요. 또는 그거와 더불어서 시간 가치가 있어요. 즉 시간 가치가 왜 있냐면 옵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져. 왜 떨어지느냐? 그거는 처음에는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시간에 그 만기일 또는 평가일에 그것처럼 되지가 않거든요. 않으니까 내가 너무 허황된 어떤 그 옵션을 매수했구나라고 후회를 하게 되죠. 실제로는 될 수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가치는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옵션 가격이 비싸고 시간이 적게 되면 옵션 가격이 싸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민감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민감도는 뭐냐면 옵션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감도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기초자산, 내가 주식이 얼마나 변했는데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했다. 이 변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그러니까 별로 지장 없이 주가가 어떻게 100을 변했을 때 내 옵션 가격은 200을 변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변화의 정도가 델타고요. 감마는 뭐냐면 델타를 또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기초자산의 변화 가격에 따라서 델타의 변화분을 물어본 게 감마. 세타는 잔존기간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내 가격이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배가는 변동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동성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주가가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고 내리고가 떠나서 움직이는 정도. 그게 변동성이고요. 그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왜 이 변동성을 중시할까요? 그건 뭐냐면 오르든 내리든 뭔가 움직이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옵션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내일도 안 움직이고 모레도 안 움직였죠. 근데 좀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한편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정이 날 거예요. 이게 그런 결정이 나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배가가 높겠죠. 그런 식이죠. 로는 이자율이 변화에 따라서 옵션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5가지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무조건 하겠죠. 왜냐하면 증권회사 어떤 옵션 창에 가면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도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즉 옵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민감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가격을 판단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델타는 가격에 대한 옵션이고요. 감마는 델타를 한 번 더 기초자산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고, 시간은 뭐예요? 세타의 시오타고 시간의 시오타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 세타는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냥 시간. 그다음에 배가는 뭡니까? 배가의 변동성, 배가는 변동성하고 비읍, 시간. 로는 R이죠? 우리가 보통 R은 뭐라 그럽니까? 이자율을 R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 RR, 로로 BBCC 이런 식으로 외우면 문제가 나와도 거의 100%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옵션 가치의 민감도는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옵션 가격의 전략.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콜을 사면 되죠. 콜 옵션을 매수하면 돼요. 하락하면 어떻게 돼? 요건 콜. 하락이 예상이 돼요. 요거는 풋 이렇게 사죠. 이게 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딱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스트레들은 뭐냐면 어느 한 가격에서 옵션과 콜 옵션과 풋 옵션을 같이 서로 매수를 하는 것을 스트레들이라고 그래요. 스트레들. 그리고 스트랭글은 똑같이 매수를 하는데 서로 다른 가격으로 간격이 틀린 거로. 그래서 낮은 것을 풋 매수를 하고 높은 것을 콜 매수를 하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을 스트랭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스트레들이 뭐고 스트랭글이 뭐냐?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으로 하는 건 스트레들. 그 다음에 요거랑 이름이 비슷한데 랭스가 들어갔죠. 랭스가 뭐예요? 길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스트랭글이다. 이건 옵션의 기본적인 어떤 전략입니다. 자, 금리 선도 계약 및 장외 금리 옵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